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예요. 근데 경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네. 물가,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죠. 네. 장바구니 물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네. 뭐 미국 경제가 나홀로 좋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전 세계에 부러움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교란되고 네. 거기다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비가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즉 막대한 현금 지원이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집계를 보면 네. 요즘은 2016년에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승자를 예측하는데 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오류를 극복해 보기 위한 시도로 여론조사를 평균을 내죠. 네. 그래서 평균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이를 보는데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2% 정도로 네.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예. 7개 경합주죠. 예. 그러니까 3개의 러스트벨트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4개는 선벨트라고 하죠. 남부의 따뜻한 지역, 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예. 네바다거든요. 예.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스트벨트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박빙 우위, 선벨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네바다는 이제 그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여론조사가 막 그 추가가 되면서 최근의 여론조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네. 러스트벨트에서 약진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펜실베니아에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앞서는 그래서 네. 물론 굉장히 뭐 진짜 박빙입니다. 뭐 0.2%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그 박빙으로 앞서던 게 바뀌었고 네. 문제는 미시간이에요. 미시간은 1% 이상으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 0.5%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나 봤더니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에서 3%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종합이 되면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 패닉이 빠졌다.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예. 소위 부동층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중도층, 무당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CNN을 들었을 때의 트럼프의 그 러스트벨트 방문 시의 선거 전략은 내연기관 자동차 이거 없앨 생각 난 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전기자동차 폐지하는 주법을 바꿔서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쓰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이 트럼프의 약진에서 가져가는 주요 이슈, 경제정책에서 중국을 더 배싱하겠다라든지 또 해리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낙태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이민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중산층을 더욱더 두텁게 하겠다. 뭐 조세 정책을 쓴다든지 양자 간에 이런 주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아젠다가. 해리스의 아젠다는 어떤 거고 트럼프의 아젠다는 어떤 겁니까?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예요. 근데 경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네. 물가,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죠. 네. 장바구니 물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네. 뭐 미국 경제가 나홀로 좋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전 세계에 부러움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교란되고 네. 거기다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비가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즉 막대한 현금 지원이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생필품 가격도 올라갔고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고 네.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19에 이런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일자리를 다시 찾으면서 임금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휘발유라든지 월세라든지 대출 금리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다 높은 거예요. 네. 그게 불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입법 성과, 뭐 반도체법, 인프라법 이런 거 많이 했다. 일자리도 늘렸고 실업률도 줄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미국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번에 선거 프레임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하고 남북 국경 문제가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서 전반적으로 내는 목소리는 너무 미국 좀 살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수한 거다. 네.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 2인자니까 똑같이 책임 있고 그녀는 더 멍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낙태권이라든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라든지 남북 국경 문제는 그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최소화하고 다른 부분, 즉 그 트럼프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적. 낙태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 남북 국경, 낙태권 순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낙태권보다는 경제에 더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경제를 더 잘할 거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19가 미국이 2020년 3월에 상륙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였잖아요. 그때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았고 물가가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 기억만 유권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경제는 더 잘했어, 잘할 거야 이러한 집합적 기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점수를 따고 있고 경합주 유권자들이 낙태보다는 경제나 남북국경, 특히 경제, 이 실물 경제. 먹고 사는 장바구 물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점수를 더 주고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뭐 프래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시추를 통해 가지고 화석연료 시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를 갖다가 더 많이 발굴해서 네. 에너지 안정성,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은 이제 특정한 뭐 로스트벨트 이런 그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이런 쪽에서 이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던지는 메시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물가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선벨트는 이거와 더불어서 남북 국경 위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이슈에 있어서는 우위를 천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초기가 지나고 중기로 접어들 때 일부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공화당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견이 많아서 좀 컨벤션 효과를 노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 끝나고 바이든 사퇴하고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를 가졌던 민주당에 비해서 열셀 거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중도층과 많은 미국 그 무당파 분들에게는 조금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만들어 놓은 분석을 폴리티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바다주와 네브라스카주의 어떤 결정성 또 펜실베니아주에 19개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갔냐가 결정할 수가 있다. 290 선거인단이죠. 먼저 가져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보면 270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막 나오는 것 같던데 그중에서 민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좀 흥미롭게 볼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일단 먼저 그 공화당 분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거보다 간략히 짚고 예, 좀 넘어가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거의 가족 모임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화당 전직 대통령들도 안 나오고 네. 자기 가족들 지지층만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3일, 4일 내내 다 나오고 네.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민주당 스타들이 총동원됐잖아요. 전직 연설의 대통령들. 대가들이 다 예,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막그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예. 오바마 부부 나와서 막 분위기를 훅군 그렇죠. 발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에 비해서 공화당이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분열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리더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분들이 갖는 트럼프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없죠. 왜냐하면 공화당 줄에 벗어난 분이고 네. 아무래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이니까 어떤 주류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들 리더들이 볼 때는 여전히 껄끄럽겠죠. 근데 그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라든지 네. 주요 당직자들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2016년에 트럼프가 후보로 나와서 2017년에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운영했을 때는 네. 그때는 공화당 내 장악력이 약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2018년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프리덤 코커스라는 당내 극우 성향의 어떤 그 개파를 포섭하면서 네. 마크 메도 같이 이제 그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를 예. 갖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앉히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뭔가 그 트위터 정치를 하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은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도 다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똑같이. 그래서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본선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경선에 나갈 때 트럼프가 이제 그 정치적인 수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 같으면은 막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 그 비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경선에 나오는 유권자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이러니까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던 분들이 다 떨어지거나 낙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반기를 못 드는 상황, 충성을 맹세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연방 상하원에 있는 공화당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은 네.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사용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유권자 수준에서는 콘크리트 지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의 공화당 관련 영향력은 지금 막강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의 사당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이제 경합주 이제 그 선거인단 계산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운영을 좀 전문에 보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을 보면서 네. 하는데 어쨌든 538표의 선거인단 중에 과반인 270표를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50개 주 중 50개 주와 DC가 있는데 7개의 경합주를 제외한 주들은 다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네. 즉 지금 봐도 내년에 봐도 10년에 봐도 어느 정당 지지할지 뻔히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 결정됐다. 분명히 이제 나오는 주들 그러니까 예. 최소한 5% 10% 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나는 주들 예. 그런 주들을 갖고 보면 대부분의 그 주가 그런데 쉬운 93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538에서 93표를 빼면 445표입니다. 444표죠. 예. 요게 나오는데 예. 이게 또 세이프하다고 해서 그 빨간색, 파란색 구분되다 보니까 270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93표의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270을 만드는데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사바토 볼이라고 해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걸 보면 네. 그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6표가 세이프하고 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219표가 세이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해서 7개 주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좀 불그스름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물론 이번에 이제 그 허리케인 피해 때문에 네.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투표에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정을 제외한다고 본다면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16표예요. 그럼 235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230보다 226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위스콘신이 10표, 미시간이 15표, 펜실베니아 19표예요. 그럼 예. 다 합치면 44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합치면 그러니까 226표를 해리스 민주당 쪽이었죠. 네. 44표를 합치면 210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만 이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네바다가 해리스 쪽이 좀 기울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바다가 6표예요. 예. 그래서 저는 276표를 해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가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선벨트 같은 경우는 조지아 16표, 애리조나 11표,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그 노스캐롤라이나 16표 이렇게 있는데 조지아하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7표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공화당 235표에 27표를 합치면 예, 그래도 62표. 262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 여기에서 펜실베니아를 가져오든지 미시간 하나만 가져오면 끝나네요, 그것도.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로 본다면 트럼프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지다 생각하면 해리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바마가 나왔을 때 그 민주당 지지한 이후에는 다 지금 공화당 후보가 박빙이 좀 그렇죠.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해리스의 선거 모금 기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진짜 선거가 이 마라톤도 아니고 단거리 경주를 하면서 너무 엎치락뒤치락 해버리니까 예측이 전혀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광고 보통 미 대선 같은 경우에 선거 자금이 어느 정도 거치는 게 일반적인 통례입니까? 그 저희가 그 쩐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 단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 단위요? 예, 조 단위 오.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해리스 후보가 단기간에 1조가 우리나라 돈 1조 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이 넘는 그런 그 돈을 그 같은 동일간에 어떤 모금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1조, 2조 그러니까 조 단위의 어떤 그런 그 선거 자금을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진짜로 쩐의 전쟁을 하고 물론 이제 미국도 연방 그 선거법에 따르면 네. 그 우리처럼 그 선거 자금을 보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받으려면 네. 몇백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광고에 거의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지금 1조 2천억 정도를 갖다가 모금을 했다면 네. 거기에 70~80% 다 광고비를 쓰는데요. 대부분 다 경업지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뭐 이메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근데 운영 네. 자금도 좀 쓰겠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동일 기간에 훨씬 더 많은 한 거의 3배에 가까운 선거 자금을 모금했는데 이게 표로 다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뭐라고 나왔냐면 캠페인 머니, 선거 자금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네. 이것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즉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없으면 선거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 경선에 해리스 후보가 나왔다가 중도 하차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인지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워체스트라고 해서 이게 총알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네. 필요 이상으로 있는 것이 그렇게 뭐 당락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다. 즉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 네. 돈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해리스가 3배 이상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선거 승리에 이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돈으로 모은다면.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좀 당혹스러운지 몰라도 그동안에 안 하던 그 네거티브 선거를 하기 시작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 이번 선거 결과 나오면 만약에 당신이 지면 나한테 승복 안 할 거지. 당신은 또 미 의회에 점령했던 그 네거티브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얼핏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게 유권자들한테 광고, 제가 미국 살 때도 그래요. 광고 나와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돈을 거다 왜 갖다 그렇게 퍼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오히려 네거티브 선전이라 그럴까요? 그게 더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더 먹힐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먹힐까요?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유권자들을 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어떤 경험적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고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유효한 방법이 광고죠.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장점이나 단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표심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면 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부정적인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공격 그 네거티브 캠페이닝을 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그 지지율 차이로 앞서간다면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 그렇겠죠.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1등은 여유롭고 포용적이고 자기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을 변경시킬 거 없으니까. 네. 근데 2등, 3등 혹은 박빙일 때는 뭔가 그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현상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네.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약화시키거나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갖는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쓰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즉 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그러니까 내 후보를 지지해야지. 예. 꼭 나가서 투표해야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중도층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부동층에 요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층이라는 분들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취합되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내 경제 상황이나 남북경 문제나 낙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표를 하신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뭐 광고라든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거 캠페인 이벤트에도 이제 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움직이시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거 캠페인 연구 결과를 보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캠페인으로 움직이는 표심은 기껏해야 4,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 5%, 2, 3%가 진짜 박빙의 선거일 때는 그 완전히 그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외 정책에 대한 변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대선에서 대외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네. 2004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중동 전쟁을 수행하면서 네. 많은 미군 사상자와 미국 국민의 사상자가 나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대해서 특별됐을 때 네. 그때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 대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가 됐어요. 즉 대외 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 정책은 미국 대선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많이 못 미쳐요.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정치. 국내 정치. 예, 그래서 경제, 사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박빙이니까 그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다른 변수가 없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에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속이 탈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들이 너무나 민간인들이 너무 희생이 컸잖아요. 그게 네. 미국의 언론에 의해서 막 보도가 되고 그래서 최근까지 어떤 그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면서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주당 지지들 특히 아랍계 미국인들 그분들이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쪽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만 명 예. 이상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표심이 1, 2만 표로 차이가 나는 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팔레스타인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이민자들인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그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생각하면
해리스가 마음에 안 들고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이스라엘만 지지한다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트럼프 지지할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가장 큰 그 팔레스타인 그 단체 중에 하나가 간접적으로 해리스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으로 보이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고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남은 기간 유권자 표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내 경제 상황, 네.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동층들의 인식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층들은 선거 2주 전, 2주를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표심을 결정을 못하고 일주일 전에도 표심을 결정을 많기 예.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걸 뭐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국내 정치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다면 팔레스타인 미국인, 아랍계 미국인들 표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데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상 이런 대선에 딱 맞닥뜨리면 자국의 경제 문제, 먹고 사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밖에서 뭐 지정학적 변수 이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별 외의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에는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사실 미국이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국내에서 벌어져 버리니까 말을 타고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렇죠.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 입장,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도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인플루엔서들도 지지를 하는 게 나타나는데 저는 의아했던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또 에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의 어떤 경제 정책이 앞으로의 미래 경제 발전 또는 산업 구조의 전환에 비전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동산 개발업자지 제조업자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경제에서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트럼프 쪽에 가 있고 엔터테이너 유명한 뭐 교수님 아시지만은 가수 이쪽은 또 테일러 스위프트. 예, 스프릿. 이건 또 그렇죠. 해리스를 지지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 쪽에 머스크가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미래 뭐 친환경 그 에너지라든지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표심 이번에 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그 요인은 트럼프에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거죠. 너무 그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때문에. 반독점, 예. 그거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 공정 경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뭔가 저 시장을 너무 저기 독점적으로 네. 장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잖아요. 네. 이러고 또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규제도 많이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든 4년 해리스가 당선되면 해리스는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 아무래도 그 캘리포니아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좀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반반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그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배터리 어떤 예. 관련된 사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옹호하는 바이든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쪽에 올인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업하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서 이게 앞으로 4년이 더 힘들겠다. 그렇죠. 규제가 강화되고 반도체 뭔가 세금 혜택이 없어지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이렇게 된다 한다면 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알고서 네. 나에게 오라, 내가 다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서 갈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통적으로 본다면 말씀해 준 것처럼
민주당 지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거날에는 어떤 그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와 비슷하게 조금 그거를 확대를 시키면 중국과 러시아도 아주 민감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 25% 매기고 있지만 어쨌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공화당, 민주당 서로 상관이 없는 측면에서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연일 대중국 메시지는 전기차 100% 여기다가 앞으로 지금 25%인데 60%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때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혹시 해리스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교수님 잘 아시지만 상당한 지금 로비가 워싱턴 DC 안에서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푸틴 입장에서 놓고 봐서는 어떤 입장일까. 또 일본의 지금 이시바 새로운 시게루 총리죠. 이분이 볼 때에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일본 정책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그 북중러 협력 때문에 한 배를 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좀 덜 그 주목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러시아 푸틴 그 러시아 정부는 그냥 그 트럼프에게 올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민주당 네. 지도층이 굉장히 반감이 심해요. 예. 냉전 그때부터 해서 그 주적은 러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주 경쟁자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푸틴을 갖다 전범으로 갖다가 규정해 버리고서 수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제재를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불편하죠. 몽골 가니까 몽골에서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도망 다니시고 이제 안전한 데만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신들의 에너지를 중국이나 뭐 이란 같은 그 인도 같은 국가들이 사주니까 네. 이란 아닙니다. 인도가 사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근데 완전히 덤핑으로 넘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전쟁에서 버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러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해리스가 들어오면 해리스는 얘기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거고 그렇죠. 또 러시아가 이대로 전쟁을 끝내기는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네. 이러니 4년 앞으로 향후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뭐 미러 관계가 굉장히 냉각기를 계속 가질 거고 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그 가능성이 있고 질질 그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네.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 러시아도 힘들잖아요. 네.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데이 원 출범하자마자 푸틴과 젤렌스키 팔을 비틀어서 전화해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싫어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더 쓸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팔을 더 세게 비틀어서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현재 4개 지역 병합하고 이제 그냥 슬슬 마무리하는 이게 트럼프 그 푸틴의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푸틴은 트럼프가 되기를 고사를 지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푸틴이 뭐 해리스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100% 페이크고. 네, 예. 블러핑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은 입장이 러시아하고는 다르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미중 경쟁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보다 더 큰 고려사항인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첨단 기술이라든지 핵심 광물, 전략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리스킹이라고 그래서 스몰렛 하이펜스로 해가지고 지정된 수의 민감한 기술, 그러니까 네. 뭐 반도체가 그 최전선에 있는 거죠. 반도체, 배터리, AI, 이제 양적 컴퓨터들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접근을 막아버리잖아요. 네. 수도 통제를 하고 기술 접근을 막아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 예상될 수 있는 전통적인 무역은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세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파요. 많이 아프고 앞으로도 아플 거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어떤 그 예측 가능하게 가는 부분 이게 좋을지 아니면 트럼프가
2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으르렁거리곤 하지만 관세 부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차 100%뭐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시장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미국이나 이제 한국과 동맹국들의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 실효성 없는 거고. 네. 보편 관세 60% 중국에 때린다. 이것도 사실은 미국 경제에 타격이 많이 크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다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상징적으로 중요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전자 이런 쪽으로 해서 때리겠지만 전체는 못 때릴 거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뿔라고 유권자들이 뿔라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전략적 디커플링 한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별 차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대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동맹, 파트너, 다자주의 이런 거 강조하니까 가능하면 많은 신경 못 써도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중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 잘 못 사는 개발고상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들어오면 미국의 관심, 영향력이 훨씬 더 축소될 거고 그렇다면 중국이 그 빈자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영향력 확보할 수 있고 우근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통상만 놓고 본다면 해리스가 나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어떤 변화 가능성, 네. 뭔가 그 현상을 돌파할 가능성을 본다면 트럼프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누가 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반면 일본은 명확하죠. 일본의 그 외교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뭡니까? 미일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미일 동맹과 더불어서 동아시아, 특히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최대적 관심사죠. 총리의 어떤 총리 누가 총리인가 구분하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거든요. 탄탄한 미일 동맹을 토대로 해서 영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미국, 일본 그 대정책의 근간인데 네. 트럼프가 들어오면 또 미일 동맹을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또 이시바가 또 황금 골프채 들고 또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베처럼 그렇지 않고 안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돈 내놓으라고 얼마나 또 흔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밀림 이런 부분에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들어올 테니까 아무래도 네. 불편하죠. 그러니까 해리스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본은 괜찮았거든요. 좋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대놓고 지금 워싱턴에다가 트럼프 캠프에도 굉장히 대놓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해리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결국은 또 우리나라 말씀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한 뭐 분담금 더 올려라. 이미 8% 정도인가요? 올리는 걸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그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내 여론도 들끓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 나토에서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해버리거든요. 물론 하나의 그 바게닝 파워에서 갑의 위치에 서겠다라는 뭐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러다 보니까는 그 미국의 입지가 동남아시아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유발할 때에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지정학적인 파급 효과가 올지 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쪽으로 나눠서 본다면 네.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동맹 중시 기조, 네. 미국의 리더십 유지 네. 이런 부분이니까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그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A 방위분담금 협상에서도 네. 2025년 말에 종료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올해 벌써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3% 출발점에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반영해 가지고 이제 최대 상한선 5% 정해 가지고 결정해 놨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 거예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8.3% 올렸기 때문에 가치적인 거 가져간 거고 동맹 유지 차원에서 신뢰 유지 차원에서 한국이 그 트럼프 이전에 썼던 방식이 이제 물가 변동률이거든요.
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 동맹에게도 크레딧을 많이 준 거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8.3%를 올리긴 했지만 과거에 13. 몇 %였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도 명분이 생겼고 물가 상승분 최대 5%로 딱 썼고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3개의 항목에만 여전히 그 SMA 그 방위문당을 쓰는 거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다든지 미국이 한반도 방위와 관련된 이외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돈 쓰는 것은 막아버렸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동맹에게 어떤 체면을 세워주는 이런 부분은 그 선물을 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오면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인도 태평양에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심화되면 한국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보다 더 선명한 포지셔닝을 해라. 뭐 이렇게 요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거는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는 해리스가 좋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중심 동맹관에 따라서 이제 이미 끝난 방위문당 협상도 다시 하자. 네.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전략사는 전개한다든지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한국이 좀 더 져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정상회의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성,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변화, 기회 네. 이런 측에서는 트럼프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예. 이걸 경제 통상으로 옮겨 보시면 네. 이게 저도 이제 밖에 이제 재계분들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니면서 네. 여쭤봐요. 그러면서 이제 비공개 세미나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바이든 헤리스 지지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쓱 눈치 보면서 손을 들시게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야의 이익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이미 잘 확립된 어떤 경제 분야 그리고 네. 친환경 에너지 같이 우리 기업들이 많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아서 많이 투자를 해놓은 그런 분야는 급격한 변동이 달갑지 않죠. 많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많은 비확산 기조에 의해서 원전 부분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열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산이나 원전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 그분들은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 부분에서 어느 후보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해리스 행정부나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다 비슷해. 보호무역 쪽이 무역 기조 쓸 거고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이끌어낼 거예요. 방식도 비슷하잖아요. 물론 양자냐 다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도 관세를 전략적으로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거를 동맹에 쓰는 게 아니라 중국 때리는 데 쓴다.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안심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고요. 대미 무역 흑자 구간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네. 공격할 거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제조업 허브로 만드는 건 메이크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이건 기조가 말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에 좀 차이가 있고 분야별로 어떤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어느 후보가 우리에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 끝으로 제가 좀 아껴놨던 질문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좀 거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중국은 중국몽을 가지고 있고 1대1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국가 발전 비전 전략이라 그럴까요? 2025, 2050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러시아는 유라시아 비전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동북아 경제 포럼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후기 산업 문명 사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강대국들이 이런 하나의 비전을 다 제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유는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가져가야 될 비전이 과연 어떤 면에 좀 초점을 둬야 될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동남아 순방하고 조만간에 또 유엔 가서 연설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후보들 군내 주요 참모들도 뭐 암암리에 좀 만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하고 한미일 동맹을 가져가고 서희가 마치 거란이 걱정하는 후배를 칠까 싶어서 강동육주를 내놨듯이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좀 쥐락펴락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 외교적 비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강대국이니까 네. 세계 전략이 있겠죠. 뭐 우리도 이제 그 세계 전략이 뭐 강대국만큼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지역 네. 전략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힘은 됐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초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뭐, 네. 우리 어떤 외교안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니까 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 됐고 어느 정도 힘을 갖춘 그 세계 10위 국가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모든 대부분의 그 우리의 역량을 한반도에 특히 북한에 투사하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그러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역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투사하면서 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국력이 투사되는 이러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어떤 여타 이제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글로벌한 국가로서의 역량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이제 2021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부각받았던 한미동맹 공동성명을 해서 마지막 연도 했던 거기에서 보면 공동성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차원, 아시아태평양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스케치를 해놓은 거였어요.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 가지고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름. 처음에는 글로벌 선도 국가라는 얘기로 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하시는 작업들이 이제는 한국이 한반도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정 분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의 제반 분야에 있어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성안보라고 하는 해양안보라든지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그 세계 정상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세계에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국가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네. 우리의 역량을 보다 더 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는 한반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최소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다 더 아세안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중대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적을 담보하고 그렇죠. 인도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가 말씀드린 그 해양안보, 연성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 우리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이 정말 잘하는 국가, 선도하는 국가 된다라고 우리가 의상을 확립한다면 그거는 향후 최소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의 지역 전략, 세계 전략으로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클로징을 하는데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미 대선에서 가져올 대한민국의 지형적 변화, 아까 방금 말씀 주신 연성과 어떤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필요성, 아마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시면서 클로징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미 대선을 바라보시는
어떤 관점,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이 미 대선으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의 어떤 글로벌 전략 가운데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미국 대선과 이제 대외정 전망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 한미 관계는 계속 그 강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주요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가 중요하고 한국에게 미국은 여전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의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영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연성안보, 해양안보라든지 사이버안보, 그리고 이제 그 첨단 기술, 그다음에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그러한 주요국들의 논의를 이끌면서 뭔가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서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큰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국제 정세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